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제가 앞방송에서 오늘 이 파란색인가요? 이 넥타이를 맸더니 좀 넥타이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든다는 분도 있고 잘 어울린다는 분도 있고 그러네요. 제가 이게 민주당 색깔이라서 그런 거 다 알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행사에 따라서 이런 색깔 넥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거전 기간도 아니고 저의 논조를 보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논조가 민주당 색깔 가질 수도 있죠. 옳은 얘기만 하면. 그런데 불행하게도 민주당이 그야말로 야당도 그냥 야당이 아니고 제1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단 한마디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은 비판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은 제가 또 이 몸담고 있는 정당이기도 하지만은 집권 여당이고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또 윤석열 정부와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내부 동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제가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 여당이라고 해서 틀린 말을 하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틀린 말을 하는데 제가 옳다라고 그 정도까지 비양심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 논평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몇몇 의원들 좀 제가 비판적으로 방송을 했더니요, 즉각 전화 오고 문자 와요. 그리고 저의 비판과 이 문자 뭐라 그럴까요? 좀 비호의적인 이런 이 논평을 안 들으려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살리는 의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의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넥타이 색깔 하나 가지고 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람 혹시 이거 사입이 아니야? 이런 식의 좀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뉴스들을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주호영 비대위원은 위원장 체제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서 사실상 실패를 했고, 그동안에 좀 아슬아슬했던 지금 이제 정진석 제2호 비대위원 제2호 체제는 이제는 이 정상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진도를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1차적으로 우선 집도끼들을 잘 챙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당원들 마음이 너나 할 것 없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좀 어지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당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이 되겠느냐, 이러다가 잘못하면 문재인 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많은 비관적 평가와 전망들이 없지 않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집도끼 보수 결집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1차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보도를 보면은 13일 날 이거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13일 날 TK를 맨 먼저 달려가서 거기서 비대위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TK가 우리 보수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발동을 걸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역 시도장을 찾아서 이 당원들도 격려하고 또 민심도 또 한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당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당의 모세 형안이라고 볼 수 있는 당원협의회도 지금 4고 당협이요. 67곳에 이른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253군데 가운데서 67곳이니까 거의 3분의 1이 지금 4고당인데 이 4고당을 채우는 작업도 하겠다. 그래서 이 조강투위를 지금 가동할 예정으로 있는데, 일단은요, 이 조강투위는 이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임명할 예정으로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7곳만 당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253곳을 대상으로 해서 당무감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그런데요, 저도 당협위원장 해보고 죽어라고 고생했는데도 공천도 못 받았지만은 이거 당협위원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고당만 할 게 아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이 이준석이가 저렇게 나가서 난장판을 치는 바람에 지금 몇 달째 당 전체가 많이 흔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전체 당협 253곳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253곳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당협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훑어봐야 되겠다. 그런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당무감사 아무리 잘 받아도 소용없어요. 공천 때 힘 있는 사람만 공천 받아요. 저도 뭐 당무감사 여러 번 받았는데 2년여간 당협위원장 하면서 언제든지 당무감사하면 성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받았는데 한순간에 공천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당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이 공천위원장과 당대표가 이제 앞으로 선출되는 얼마나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합리적으로 공천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껍데기만 아무리 번드르르하게 입히고 주인공을 갖다 앉혀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기초 자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53곳 전 당협을 대상으로 하라.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아예 사정의 칼이 전혀 안 미쳐요. 상징적으로 한두 군데 두세 군데고 많은데 현역 국회의원들도 실적 기준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딱 세워가지고 가차없이 당협위원장을 잘라내라.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보기에 현역 의원이니까 너는 예외야. 그래가지고 아예 다 살려주고 한두 명, 두세 명만 상징적으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한다. 그거 가지고서는요, 2024년 선거 어림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뭐 언론인들도 많이 만나고 지금 이대로 가면 전멸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현재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우선 집도기 급하다 해서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협 위원장들 현역이냐 아니냐 아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는 식으로다가 아주 철저하게 점검이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가느냐, 지금 뭐 당협위원장을 어떻게 하냐, 또 이 집도기를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는 결국은 다 뭡니까?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4년 총선에서 이겨야만 이 윤석열 정부도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 뼈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지다 보니까 이제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 즉 당권 경쟁이 이제 살살 그 무대가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어제, 그제, 오늘 뭐 계속해서 여러 입장들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를 제가 담아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좀 해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인 우리 당의 흐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당협위원장도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당권 주자들도 주자들이지만 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과연 이준석이가 어떻게 계속 남아있을 거냐, 아니면 뛰쳐나갈 것이냐, 이런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간다는 설도 있고, 안 나가고 남을 것이다, 이런 설도 있는데요. 지금, 이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요, 한 번도 징계받은 이준석, 고개 드는 신당 창당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준석이는요, 단 한 번도 나가겠다, 탈당하겠다, 아니면 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준석이가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제 자명을 하면서 지난번과 같이 가처분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뭐 당원 모집 심심하면 한 번씩 하면서 장외에서 이 혼란을 야기하는 이런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자제할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러한 가운데 이 잠복, 그러니까 이 무대 뒤에서 조용하게 활동하지만은 무대 뒤에서 또 하나는 뭘 하느냐. 유승민과의 개혁보수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러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요, 유승민하고 좀 연대하는 모양으로 가다가 결국은 창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도 한길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난 9월 17일하고 19일 사이인데요, 신당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상당히 높아요. 35.9나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유승민과 손잡고 신당 창당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파급력도 상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왜냐면은요, 최근에 말이죠, 이 한길 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8월달 여론조사인데 유승민이가 23.0%,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16.5%, 안철수 13.4, 나경원 10.4, 주호영 5.9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승민과 이준석이 합치면 거의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유승민이도 최근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직격하는 입장문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머리로 둘이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정치권에서 매일같이 하루에 뭐 여러 군데 뛰어다니는 박지원 원장이 있어요. 박지원 원장이 말이죠. 이 어젠가요? 어제 이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 프로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어제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일찌감치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름대로 전망을 했어요. 자, 지금 본인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유승민가 되는 거 절대로 목불인견이다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윤핵관들이 이거 봐주게 절대로 유승민이가 되게 도와두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왜냐면 유승민이가 이제 1등이 되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당권 주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친윤 세력들이 이 후보 단일화로 갈 것인데, 결국은 윤핵관 계열에서는, 친윤 계열에서는 결국 권성동과 윤상현의 이 압축 구도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나경원이도 아니고 김기현이도 아닐 것이다. 왜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윤에서는 당연히 유승민이로 가겠지만 유승민이는 절대 이 윤핵관과 윤 대통령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권성동과 그 다음에 윤상현, 그 다음에 나경원,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권성동 윤핵관 핵심이잖아요. 이 권성동하고는 윤상현이 둘이서 단일화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국 이제 윤심 가지고 작용하는데 이 윤심은 결국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면 지지율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안철수, 그 다음에 나경원, 김기현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박지원 원장의 예측에 따르면은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유승민, 그 다음에 권성동, 윤상현 이 세 명이 뛸 것이고 뛸 가능성이 상당히 왔다. 그렇게 경합구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그러면은 우선 이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요. 우선 유승민과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좀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서로가 내가 책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승민은 이미 경기도지사에서도 떨어진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경기도지사에서는 여론조사 비율이 50대 50 했는데 지금 당 대표 선거에서는 70대 30이다. 본인도 당권 출마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당대회 시기는 내년 1, 2월 정도로 해야만이 혼란 없이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리고 총선 선거를 위해서는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결국은 중도만큼은 누가 제일 잘하느냐? 안철수 본인.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러면서요.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중도층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 빠르게 실행돼서 되는 것만이 중도 지지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 안철수 의원은요. 본인의 그동안에 최근에 윤석열 정부 이 출범과 관련된 본인의 기여도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이고 정말 윤 정부가 성공해야만이 그야말로 성공해야 되고 실패하게 놔둘 그런 자유가 없는 사람이다.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과 국가가 성공하는 거 아니겠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안철수 의원의 기본 입장을 보면요. 안철수 이퀄 윤석열. 딱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거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는 본인이 이제 단일화됐고, 본인이 인수위원장 됐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설계한 국정과제가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 국정과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럼으로써 성공적인 정부를 이끌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게 하나고요. 정책과 전략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본인 얘기하는 대로 중도층에 누가 가장 큰 이 강점, 을 가지고 있느냐. 중도층 유입 능력이 누가 제일 세냐. 나다.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당대표로 내가 선출돼야 된다. 그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제 조금 전에요. 입장문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바로 이제 어제 그제 요즘 유승민이가 아주 거의 매일같이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칼럼, 즉 한겨레 신문 칼럼에서 결국은 좋으나 싫으나 유승민밖에 없다. 이런 칼럼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여론조사 취재에서 1등이 나온다고 하는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언론 기사 보도 이거를 공유하면서 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1등? 웃기지 마라. 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주 연속 1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여론조사의 함정, 즉 역선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그다음에 유승민을 싸잡아서 또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일 국방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친일몰이에 관해서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경원 의원의 지금 이 입장문을 보면요. 이제 슬슬 당권 결정이 시작되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7주 연속 1등은 나 본인이다. 구태 내가 언급하지 않겠다. 왜? 여론조사는 함정이 많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걱정할 것은 정권 초기이고 우리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한미일 군사훈련조차 7일 탄핵을 하는 세력, 노란봉투법을 흔들며 촛불을 들고 나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세력, 조작방송에 거침없는 언론 환경들, 이들은 한마디로 정권교체를 부정하고 싶을 것이다. 왜? 그들과 이념 정책이 달라서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또 태양광, 대장동, 백현동, 성남동, 성남 풋볼 클럽 이권과 돈이 관련된 것들이 줄줄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죽기 살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정권 초기부터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을 양두구이라고 흔들어대더니 이제는 유승민이가 뒤를 잇는 것 같은데 윤석열 당원도 징계하라 하니까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이준석이가 양두구에 갖고 징계받으면 왜 이 새끼라고 하는 윤석열 당원은 징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다음 당 대표 후보로 진윤, 비윤, 반윤까지 다양히 거론되는데 잊지 않아야 할 한 가지는 친윤이든 비윤이든 반윤이든 간에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물 건너 간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유하지 말자.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윤핵관이라는 용어는 정권 초기 정권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이 독특한 기여를 했는가. 당권주자들의 현란한 말잔치에 또 정권이 흔들려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이어서 보수 정권이 해야 할 일을 시작도 못할까 하는 기후로 그쳐야 한다는 절절함에 한 말씀 드린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 나경원 의원의 이러한 입장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대야 전선에서 이러한 인식을 우리가 많이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의 이러한 우리 여권을 갖다가 친일 정권, 굴욕외교, 친일 국방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즉 비판을 위한 비판, 무능하고 무식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요, 여론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의 이 안보관에 대해서는요, 이런 안보관을 가진 사람이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우리가 0.74%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이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투표 행태에 대한 상당한 반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정말 인물 중심의 선거, 그 다음에 또 정당의 정체성을 보고 제대로 선거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나경원 의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이 안보 문제와 관해서 나경원 의원이 주장한 거 여러분들께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그러면 연합훈련도 하지 말고 앉아서 당하란 말이냐. 우리가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은 한미일 군사협력이다. 그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런데 그것이 친일 국방? 결국 군사협력의 불편한 심기를 그리로 갖다 붙인 것인데, 한미일 군사협력을 불편해하는 북한과 똑같은 시각을 가진 이재명의 민주당을 그러니 어찌 친북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 멀고도 험하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조경태 의원, 조경태 5선이고요. 나이도 굉장히 젊고 상당히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두 가지인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이준석이를 총선 공천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보다는 총선 승리의 유불리를 먼저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총선 승리에 어떤 선택이 나은지에 대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공천을 받고도 떨어졌는데 무소속으로 가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준석이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준석이가 이 공천을 받으려면 그리고 이 선거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에 큰 변수가 되려면 지금부터 고개를 푹 숙이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간 본인이 저질러온 잘못된 정치 행보를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반대의 행보를 하라. 지금까지 대선 국면에서부터 최근에 이르는 일련의 이준석의 말과 행동 그 반대로 해라. 그러면은 뭐 이 공천 가능성을 긍정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용서받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조경태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조경태라는 큰 두 줄 글씨로 이 페북에 올렸고 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오늘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서 밝혔습니다. 자, 그 정도로 조경태 의원이요, 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에 대해서 강한 소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아라. 스스로의 양심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국회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도입하게 된 경위는 17세기 영국 절대군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이고 그리고 사법부나 행정부의 탄압으로부터 자주적 입법권을 지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헌법 45조에 면책권을 준 것인데 이것이 마치 개인의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 보장인 것처럼 남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이 면책특권 이게 오히려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면책특권을 포기하자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자들이 그 질문도 했어요. 그랬더니 양심에 찔리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면책특권이라는 특권 뒤에 숨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그러면서요, 지금 야당이 다수당인데 여야가 말로만 개혁하지 말고 면책특권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 개혁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래서 여야 지도부가 이제는 응답하라 라는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아쉬운 점은요, 조경태 의원의 이런 취지 100% 저도 동의합니다. 당당하게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대표 즉 면책특권의 뒤에 숨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의 하나가 바로 이재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기현 의원이 얘기한 건데 지금 이거는 말이죠, 결국은 이제 안철수 의원을 목표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대표 출마하는 사람들은 총선을 갖다가 이 대선의 발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당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요, 그런 사람은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권 주자들 중에서 말이죠, 홍준표 시장은 시장이니까 아예 이제 출마는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당권 주자들 중에서 차기 대선을 노리는 분은 거의 이 안철수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두 명 아니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비판적 입장문을 내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이제 페북에 보면요, 새로 출범할 차기 지도부의 지상 과제는 당연코 총선 승리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데 자신이 대선과도에 유리한 당내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불공정하고 무리한 조치를 할 가능성 때문에 당내 통합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당의 총선 승리만을 위해서 역량을 쏟아붓고 그리고 대선 불출마를 포함한 어떠한 개인적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서요, 풍찬 노숙하며 우리 당을 지켜온 수많은 당원들의 이러한 바람에 대해서 자칭 타칭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은 명확하게 답을 해라. 그러면서 우리 당이 피눈물 나던 야당 시절 원내대표로서 대선 승리를 견인하는데 온몸을 던졌던 저희 마지막 정치 목표는 오로지 총선 승리에 미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치인 저 김기현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다. 그래서 이 대선 출마 여부를 가지고 다른 이 주자들과 차별화를 시키려고 하는 김기현 의원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김의겸 의원이 오늘 김어준 뉴스에 출연해가지고요, 이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미국에 가서
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뉴욕 연방검찰청하고 협조 관계를 맺고 온 거, 이거는 결국은 이재명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의 암호화폐, 대북 코인 관련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은 이미 이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한 사실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은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러한 기조로 뉴스공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야권에서도 상당한 파장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왜 어느 누구도 이재명이든 누구든 간에 민주당 인사들의 연루 의혹, 이게 이제 특히 대북 코인과 관련된 연루 의혹, 어느 누구도 문제하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이재명의 대북 코인 관련 수사를 위해서 미국 뉴욕의 연방검찰청 방문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바로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어요. 뭐라고 내놨느냐? 자,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수사하지 말라고 복선을 깔아두고 있는 건지 묻고 싶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한 장관은 김의겸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이다.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만큼 이 한동훈 장관이 바로 입장을 내놓을 정도로 지금 이재명이가 과연 정말 얼마만큼 북한의 암호화폐 이런 지원 문제에 관해서 깊숙이 개입했는지, 이거는 바로 수사해야 할 굉장히 시급한 현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김의겸이가 말이죠, 이 얘기를 한 것은 이미 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바로 뭐냐, 이더리움 개발자인 그리피스가 2019년도에 북한에 가가지고요, 대북 제재를 피해서 암호화폐를 해외 송금하는 기술, 이거를 갖다가 북한 관리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미국 법정에서 63개월 선고를 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미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요, 그리피스가 한국 내 사업 연락책들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는데, 그 이메일에 한국의 서울시장 박원순, 성남시장 이재명 하고 북한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김의겸이가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딱 찍어서 이재명의 대북 코인 사업 교류 문제를 폭로하고 있어요. 스스로 이제 이 양심선언한 것이죠. 참 얼빠지는 일인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 한동훈 장관이 이거 내부 고발이냐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수사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고, 요것이 이제 또 다른 정치권의 핵심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고 또 이어지는 중요한 뉴스들 계속해서 알람을 설정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